안에는 역시 활달하시네. 그 마이크 잡자마자 또 전부터 그 참 이제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사람의 심리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너무 그 심리적 위축이 된다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적 불안감도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미치죠. 경제도 마찬가지고 경제라는 것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위축되면은 더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조심은 해야 되겠죠. 조심은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말 그대로 집 밖은 위험하셔서 안 나오신 분들은 그 동영상이라도 계속 보셔가지고 이제 밀리지 마셔야 돼. 이게 동영상 같은 경우가 쉽게 혼자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3시간, 4시간 되는 것을.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밀리게 된다고요, 이게. 밀리면 이제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계속 실강의를 좀 해드리고 그러는 건데, 안 나오신 분들 뭐 여러 사정이 있겠죠. 그런 분들도 반드시 동영상 들으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기 하지만 제 그 밴드 있죠? 밴드도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거 많이 활용하세요. 지금 제가 하면서,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이제 하는데, 그래도 많이 그 고무적인 게, 계속 매일매일 이제 조금씩 문제를 내드리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벌써 11월부터 계속 해드리는데, 처음에는 막 좀 틀리시고 뭐 하시더니, 지금은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내드리는데, 들어오셔서 이제 푸신 분들이 한 40분 정도 이렇게 돼요.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맞춰요. 이런 거라고 이게 법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다 보면 이제 보이게 돼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정답 같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에는 굉장히 많이 틀리셨던데 요즘은 거의 뭐 한두 번 빼고는 다들 맞히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그 운영하면서 그런 좀 그 보람을 좀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짤막짤막하게 이제 올려드린 게 있어요.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복습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10분, 15분 해가지고 올려드린 거 이번에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편별로 총칙 부분은 총칙 부분 다 묶어서 그 다음에 물건은 물건 묶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제 일단 총칙 부분이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듣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을 하더라도 오늘하고 다음 주에서 한 다음 주까지 조금 해서 한 시간만 하더라도 한 7시간, 8시간, 뭐 9시간 정도는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걸 1시간 파트로 해서 중요 부분만 쑥 하니까 미리 들어오시면 굉장히 괜찮아요. 미리. 그러니까 예습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면 듣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들으신 분들은 짤막짤막하게 중요한 것들만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활용해 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끝날 때까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계획도 있어요. 3월부터는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모의고사식으로 해서 하여간 이제 문제를 많이 다뤄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합격단이라고 해서 그 나가는 진도만큼 20문제씩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셔서 그냥 그 여론조사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누르면서. 그럼 문제가 이제 20문제가 뜰 겁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딱딱딱 치면은 금방 맞았다 틀렸다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방 그 분포도 같은 것들 이제 다 취합을 해가지고 본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해가지고 다 해드릴 거라고. 그리고 해설 강의도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할 거니까 하여간 그 정도만 잘 따라오셔도 1년 동안 저는 죽겠지. 매주 이제 2주마다 할 거예요. 이제 그 모의고사는 매주 하시면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고 해서 그러니까 2주마다 이제 해서 올려드리는데 지금 3월은 이제 개강이 한 주씩 좀 밀렸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안 하고 뭐 다음 주 정도 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할 거니까 어쨌든 공지해 드릴 거예요. 오셔서 많이 활용하세요. 그러시면 된다고. 자, 이제 법률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4페이지에 자, 지금도 역시 법률행위가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법률행위를 본격적으로 배우시기 전에 기본적인 것을 좀 보시려고 그래요. 그럼 법률행위가 뭐냐? 맨 위쪽에 법률행위 나오는데 뭐 가볍게 봅니다. 막 외울 건 아니고. 자, 아까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 의의를 보시면 법률행위란 해놓는데 두 번째 줄 법률 요건을 말하는 거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원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률 요건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그 차이점은 의사표시가 있냐 없냐 그 문제죠. 그럼 법률 행위란 그러면 이제 일정한 법률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의 뭐를 요소로 하는 거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 행위라 한다. 그러면 괄호 2번에 의사표시와 법률 행위의 관계가 나오는데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죠.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므로 일단 의사표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아니지만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지, 재료일 뿐이지. 그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러나 의사표시 자체가 곧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되지만, 자, 의사표시 외에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만들려면 김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하지만 김치가 곧 김치찌개는 아니죠. 그 얘기예요. 그럼 김치가 의사표시가 되는 거고 김치찌개가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몰라도 돼요. 시험이 그렇게 막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 25페이지부터 좀 주의해서 봅니다. 그럼 이런 법률행위를 종류를 나눠보는데, 자, 요건 좀 잡으셔야 되겠죠. 첫 번째 1번의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는 법률행위,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합동행위라는 법률행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합동행위는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주로 우리는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배우시게 되는데, 자, 요건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나눈 거냐면, 어쨌든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합동행위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 그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나눠진 거예요. 의사표시 몇 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냐 그 얘기인데, 첫 번째 괄호 1번에 단독행위는 말 그대로 단독이니까 의사표시 몇 개?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의, 행위자 한 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단독행위도 법률행위니까 그 단독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된다 안 된다? 되겠지. 결과 뭐 법률, 효과, 권리, 변동. 그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게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개입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단독행위를 한다는 것은 항상 단독행위는, 여기서 시간 잡아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그냥 알았다고 해줘야 되는데, 의사표시 몇 개? 한 개. 그러면 이 단독행위도 아까 얘기했던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 아니요. 그럼 뭐가 발생해야 된다고요? 결과는 항상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면 항상 법률행위는 지금 당사자의 뭐에 의해서? 의사표시. 그럼 의사표시는 뭘 원하는 의사표시예요? 법률 효과를 원하는 의사표시라니까. 구조가 항상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단독행위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 한 사람의 몇 개로? 한 개로 법률과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항상 이 단독행위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지가 원하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 상대방은 원하냐 원하지 않냐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럼 이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민법상 단독행위는 법에 규정이 돼 있는 때만 인정이 되죠. 법에서 이건 단독행위니까 그때 해라 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렇게나. 자, 이제 조금 이따 비교하겠지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는, 자, 의사표시 한 개만, 양쪽 두 개가 갑이라는 사람의 의사표시하고 의사표시가 합치가 돼야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되는데, 그럼 이것은 꼭 법에서 정해져 있을 때만 계약을 할 이유는 없지. 쥐들이 합치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의 하나의 의사표시로 자기가 원하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상대방도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상대방이. 그래서 이것은 항상 법에 있을 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법에 있을 때만 인정해 준다는 것은, 요 단독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정해져 있는 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 단독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권리를 전부 다 뭐라 한다? 아까 보셨던 권리 중에 청권, 형성권. 형성권이라고 한다, 형성권. 이쪽에서 나온 게. 대표적인 게 취소라는 게 있어요. 쓰실 건 없고 그냥 뒤에서 배우시는 것을 기본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취소는 계약을 했다가 자기가 뭐 사기를 당했다거나 하면 취소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취소는 사기당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사기치는 하고 취소할까? 취소하죠. 그러면서 취소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다 정해놨어요, 안 정해놨어요? 정해놨지. 계약하고 나서 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코로나 걸린 것 같아, 나 취소할래.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기당했거나 강박에 당했거나 뭐 착오당했거나 이렇게 법에 정해졌을 때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걸 무슨 권이라고 그래요?
취소권. 그럼 이 권리는 청구권, 형성권. 형성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취소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던 거고. 항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단독행위예요. 의미가.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의 특징을 가볍게 보시면 거기는 그런 얘기 없지만 특징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그 표의자가 의혹한 대로 법률과가 발생하고 법률관계가 변동된다. 그래서 일방적이니까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깔끔하게 해야지 조건 같은 거 기한 같은 걸 붙일 수는 없고 그 옆에다가 거기서 발생하는 권리는 형성권이다. 나중에 이제 요약집 같은 데서는 가볍게 또 단독행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지만 그러면 위쪽에 올라가면 이제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누는데 지금 그거 나누면 골치 아프죠.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단독행위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취소하고 그 다음에 해제 뭐 그 정도는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 단독행위라는 거. 그럼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취소권이나 자 해제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하는 거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 가진 사람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무슨 권이라고 그래요? 해제권. 전부 다 취소권, 해제권 전부 다 무슨 권? 형소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위쪽에 동그라미 2번으로 올라가셔서 종류에서 기억번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서 단독행위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번째 줄 맨 끝에 취소 나오고 그 다음에 추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무권대를 배우시면 본인은 추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걸 추인권이라고 그러겠지. 그럼 당연히 그것도 무슨 권이겠어요? 형성권이지. 그냥 본인이 일방적으로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단독행위가 돼요. 자, 단독행위 넘어가시고 이제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일일이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단독행위는 하나의 의사표시니까 일방적으로 하는 거구나. 그럼 일방적으로 하려니까 법에 정해져 있을 때만 해야 되고 그럼 할 수 있는 사람만 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 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 그럼 계약은 많이 들어보셨죠. 동그라미 1번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합치 자,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아까 건물을 5억에 저한테 사라 청약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런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저하고 매매계약이 성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겠다 5억에 사겠다라는 또 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양쪽의 의사표시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을 계약이라고 그러죠. 별별 계약이 다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합동행위는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 넘어가시고 단독행위 계약 보시고 우리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계약법이란 걸 배우시게 되니까 주로 계약을 많이 배우시겠지. 하지만 단독행위도 배우는 게 있으니까 개념 잡고 자 2번 내려갑니다. 이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라고 나오는데 요게 이제 조금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조금 잘 잡아 놓으셔야 되는 거지. 자, 의무부담행위 위쪽에다가 그냥 채권행위 이렇게 써주시고 채권행위 그 다음에 처분행위 위쪽에다가는 물권행위 이렇게 일단 써놓고 들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로 지금 나누는데 의무부담행위는 다른 말로 무슨 행위? 채권행위. 또 처분행위는 다른 말로 물권행위. 물론 물권행위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는 게 우리가 이제 배우시는 것이 쉽게 이해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일단 문장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배우고 계시다고 지금? 법률행위 종류를 좀 따지고 있어요. 그럼 법률행위는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라고. 그럼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고요. 결과가 뭐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 가장 큰 틀이라고 그랬고 이 법률 효과가 바로 지금 권리 변동. 그러면 이게 가장 큰 용어들이라는 거죠. 큰 틀의 용어들이에요. 그럼 이걸 쪼갤 수 있죠. 이제 강론 들어가면. 그럼 권리를 쪼개면 크게 두 가지. 뭐하고? 물권과 그 다음에
채권으로 쪼개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 형성권 이런 것은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형성권이다 이런 의미만 잡으시는 거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실 것은 뭐하고 물건하고 채권 배우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앞쪽에서 물건이 뭐고 채권이 뭔지를 첫째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권리 변동을 둘로 나누면, 권리를 둘로 나눴으니까 무슨 변동과 물건 변동과 채권 변동 나누어지겠지. 그럼 물건도 하나만 있어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개를 또 쪼개지겠죠. 이런 걸 잘 하셔야 된다니까. 가장 큰 틀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쭉 갈라져 나간다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그런 용어들. 말장난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지금 뭘 배우신다고 그랬어? 법률 행위. 그러면 법률 행위를 또 둘로 나누면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와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로 나눠지겠죠. 그럼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를 무슨 행위? 물권 행위라고 하면 될 거고,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행위를 채권 행위로 하면 되겠죠. 그럼 아까 이제 연결하면 그 법률 행위도 단독 행위와 계약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계약을 얘기하게 되면 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법률 행위니까, 자, 계약 중에서도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 계약을 무슨 계약? 물권 계약. 채권 변동을 일으키는 계약을 채권 계약.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면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괄호 2번 다시 올라가시면 계약에서 계약의 의의는 설명했고요. 동그라미 2번 계약의 종류에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넓은 의미로는 무슨 계약 무슨 계약이 있어요. 채권 계약, 물권 계약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읽으시면서 이것은 전부 다 권리 변동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키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말씀 드릴 게 아니라 밑에 지금 의무 부담 행위하고 처분 행위를 설명하려고 지금 의무 부담 행위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채권 행위. 그럼 이게 의무 부담 행위로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럼 제가 처분 행위 위에다가 뭘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물권 행위 파트를 다른 말로 얘기할 때 무슨 행위? 처분 행위라고도 하겠구나. 자, 되셨나요? 예. 자,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잡아놓고 들어가시면 쉽지.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자, 사례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저하고 3월 2일 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자, 5월 한 1일 날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주기로 약정을 했죠. 이걸 우리가 이행기라고 그러죠. 보통 매매 계약하면 그렇게 하죠.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단독 행위냐 계약이냐 그러면 이 매매는 계약이죠. 여러분 의사하고 제 의사가 합치가 됐을 테니까. 자, 그렇다면 이 매매 계약을 다시 우리가 보고 있는 물권 행위냐 채권 행위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매매 계약은 물권 행위, 채권 행위. 자,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리가 뭐냐를 따지면 된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직접 넘어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소유권 넘겨달라는 권리가 생긴다고 그랬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긴다고 그랬고, 그럼 여러분은 대금 달라는 대금 청구권이 생긴다고 그랬지. 뭐로부터? 매매 계약으로부터. 그럼 이 법률행위가 돼가지고 발생되는 결과, 효과는 즉 물권 변동이냐 채권 변동에 따라서 이게 물권행위냐 채권행위냐 그 얘기인데, 이런 권리가 발생이 됐죠. 그럼 이 권리들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라고 아까 배우시고 오셨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매매 계약은 자, 무슨 행위가 되는 거예요? 채권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자,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 무슨 행위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의무 부담. 자, 이거는 권리 중심으로 보셨지만 항상 제가 반대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권리 뒤쪽에는 뭐가 있어요? 의무. 그 다음에 법 자체가 어려워. 특히 우리 민법이 하나만 보지 마시고 배우는 건 하나를 배우시지만 그 반대로도 자꾸 문제가 나오니까 반대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배우기는 여자만 배워. 그러면 시험 문제가 여자만 나온다, 또 남자로도 나온다. 남자로도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럼 반대로 자꾸 생각하셔야 되겠지. 그런 구조니까 그냥 하나만 경주마가 되지 마시라고. 직진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는 권리라고 그러지만 반대로 지금 여러분은 그러면 팔았으니까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의무. 자, 의무 중에 여기가 채권이라면 이걸 채무라고 그러겠죠. 그럼 저는 여러분한테 소유권 넘겨달라는 권리가 있지만 반대로 의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줄 의무? 대금 줄 의무가 있죠. 그럼 결국은 권리 의무가 발생됐다는 얘기인데,
권리 측면에서 보면 뭐가 발생한 거고, 채권, 의무 측면에서 보면 채무가 발생한 거죠. 그럼 결국 이 매매계약은 다른 말로 채권행위로도 하지만 채권뿐만 아니라 의무도 발생하니까 의무 부담행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소유권 이전 의무, 전 대금절 의무를 부담했죠. 이 계약에 의해서. 그럼 항상 이 의무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지. 의무는 이행하는 거고 권리는 뭐 하는 거예요? 행사하는 거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채권행위 또는 의무 부담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쭉 가다가 이제 5월 1일 날 들어갑시다. 그럼 5월 1일 날 약속했으니까 약속 지켜야 되겠죠. 그럼 저는 대금, 잔금 줘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해줘야지.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저한테 소유권 이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등기서류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때 그 여러분의 소유권을 넘기려는 행위를 하겠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행위죠. 법률 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건물 소유권을 저한테 넘기려는 행위를 해서 등기서류 이렇게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유권이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 이전은 변동이 아니에요. 변동, 그러면 무슨 변동? 물건 변동하는 행위니까 이런 행위를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한다? 물건 행위를 하는 거지 뭐. 틀만 다 잡으면 돼요. 그럼 물건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처분 행위. 이때 여러분의 건물 권리를 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물 권리를 처분하는 거라고. 이때는 넘겨주겠다로 약속만 한 거고. 되셨나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지. 그냥 이거 했는데 이쪽까지 넘어가지 마시라고 그랬어.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살 때도 당연히 무슨 행위가 있고 채권 행위가 있고 무슨 행위? 물건 행위. 하지만 그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 쉽게 느낄 수 있죠. 그럼 이제 비교해보면 이런 채권 행위를 우리가 의무 부담 행위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항상 의무를 부담하니까 이행이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 넘기는 행위를 다른 말로 무슨 행위? 물건 행위, 처분 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이쪽을 처분 행위라고 그랬으니까 이쪽 행위할 때는 그 사람이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지. 처분 권한도 없이 이런 물건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물건 행위 무효가 되겠죠. 근데 이쪽은 지금 처분 행위다, 채권 행위다. 채권 행위. 이건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그러면 이 매매 계약할 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 즉 소유권이 없어도 이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3월 2일 날은 이 건물을 넘겨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니까 지 건물이든 남의 건물이든 약속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처분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인데 5월 1일은 실질적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쨌든 자기 거여야 된단 말이죠. 남의 걸 넘겨준다고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그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권 넘겨줘야지. 이때까지도 남의 부동산인데 서류 위조해가지고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등기까지 했다. 그럼 당연히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가 되는 거지.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했으니까. 그 구조를 잡으시라는 거죠. 자, 그럼 맨 밑에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괄호 1번. 의무부담행위는 동그라미 1번. 의무부담행위란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는다. 언제나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데 특색이 있는데 다른 말로 무슨 행위가 이에 해당된다? 채권행위, 뭐 매매니, 교환, 임대차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타인 부동산 매매 유효가 되겠죠. 타인 부동산 교환, 타인 부동산 임대차 다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권리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무권리자도 부담행위는 할 수 있으므로 타인 물건을 매매한 경우, 뭐 타인 물건 교환한 경우, 타인 물건 임대차한 경우 다 그 계약도 뭐하다? 유효하죠. 자, 이런 걸 이제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라고 그래요. 근데 바로 2번에 처분행위를 보시게 되면 뭐 의는 쭉 읽어보시고, 자, 동그라미 2번 대표적인 게 무슨 행위가 있어요? 물건행위가 대표적인 처분행위예요. 그 밑에 준물건행위도 있는데 그건 지금 보실 건 아니고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준물건행위. 근데 그거 너무 치중할 건 아니고. 물건행위 보니까 직접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서 괄호 속에 소유권 뭐하는 행위, 이전하는 행위, 소유권 물건이고 이전 변동이니까 물건 변동 행위죠. 그 다음에 각종 제한 물건 설정 행위, 아까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부 다 무슨 행위? 물건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하는데 그 저당권 설정 행위에도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남의 부동산 저당권 설정하면 그 저당권 설정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남의 부동산 판 것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그런 거 구별하시라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처분행위 특징으로는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 문제는 남기지 않으며 처분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고요. 처분권 없는 자가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이제 뒤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딱 정리하면은 아까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법률행위를 배우신다고 그랬고 이제 강론 들어가면 무슨 법 나와요? 물권법 나온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무슨 법? 계약법. 계약법은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물권법에서도 이 물권 중심으로 배우지만 물건이 성되기 위해서는 서로 계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원칙적으로? 해야죠. 그럼 이 물권법에서 나온 각종 계약들은 전부 다 무슨 행위? 처분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 처분행위지. 전세권 설정 계약, 처분행위죠. 저당권 설정 계약, 다 처분행위지. 됐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권법 끝나면 계약법을 배우신다고 그랬고 그 계약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배우시죠? 자, 전부 다 이건 무슨 행위예요? 채권행위, 의무, 부담행위.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구별하실 때 이런 데서 나오는 계약들하고 여기서 나오는 계약은 같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좀 다르다.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식행위라는 게 있고 불요식행위라는 게 있는데 그냥 가볍게 봅니다. 그냥 말뜻 들어가 보죠. 요식행위라는 것은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법률행위가 성립되거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뭔가 형식이 필요해. 자, 법률행위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거의 대부분은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지만 어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플러스 의사표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뭔가 형식을 갖춰야지만이 그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고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요식행위라고 그래요. 요식행위. 감남과 을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누군가가 청약을 하겠죠? 그렇죠? 의사표시인가요? 네. 그러면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럼 결혼이 되나요? 아니지. 상대방이 오케이 해야지. 그럼 의사표시죠? 그럼 두 개의 의사표시가 맞아 떨어졌죠? 그럼 이것도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계약이지. 이걸 혼인계약이라고 그러죠. 우리 법에, 민법에 있어요. 가족법에 있지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혼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둘이 좋아가지고 결혼하자, 오케이 결혼합시다. 그렇게 해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혼인이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 맞으면 성립이 돼서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그런가요? 지들만 좋으면 다 혼인한 거 부부에 되는 거예요? 아니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지.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된 걸로 인정해 주죠. 둘은 법적으로 본인이 부부가 되는 거지. 지들끼리 좋다고 의사표시만 이루어졌다고는 이건 둘 사이가 법률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지. 그럼 이런 혼인이란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지금 요식행위겠어요? 불요식행위겠어요? 요식행위란 말이에요. 의사표시 외에 반드시 신고라는 형식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뭐 유언 같은 것들 이런 것 주로 가족법에 있는 것들이에요.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재산권과 관련된 것, 우리는 재산권과 관련된 것들을 배우시는데 우리 재산권과 관련돼서는 거의 대부분 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 이런 형식 필요 없어요. 지들끼리 뭐만 맞으면 의사표시만 맞으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개념만 잡으세요.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종류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배우는 법률행위는 거의 대부분 무슨 행위? 불요식행위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요식행위다 그런 얘기 나오면 그거 틀린 얘기라고.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출연행위하고 비출연행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뭐 TV 출연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출연은 한마디로 자기 주머니에서 뭐 나오는 거죠. 돈이 나오든 노동이 나오든 뭔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출연이라고 그래요. 그럼 비출연은 안 나오는 거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비출연행위라고 그래요. 혼인, 좀 전에 얘기했어요. 혼인, 법률행위 맞죠? 출연행위인가요? 비출연행위인가요? 출혈이 심해? 하나 결혼시키려면 아주 미치게 해서 등골 휘어져? 그건 현실적인 얘기고, 법률행위 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둘 사이에 의사표시 합치하죠? 혼인신고하면 되죠? 그럼 되는 거지. 돈이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불필요하지. 꼭 결혼반지 껴야 이게 혼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지. 무슨 행위예요 그러면? 비출연행위라니까 혼인은. 그런 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거 안 나와. 그냥 예를 들어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또 행위는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출연행위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물론 비출연행위도 좀 있지만은 거의 출연행위죠. 그럼 출연행위는 어쨌든 자기 주머니에서 뭔가 나온단 말이에요. 돈이 나오든 노동력이 나오든 뭔가 대가가 지급되는데 그걸 또 둘로 나누면
무슨 행위와 유상행위와 무슨 행위? 무상행위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기억하자는 거지. 그러면 유상행위라는 것은 쌍방의 주머니에서 다 나오는 거지. 예, 이런 것을 유상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무상행위는 한쪽 주머니에서만 나오는 것을 무상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어쨌든 양쪽 다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이건 전부 다 무슨 행위고? 출연행위이고, 출연행위 중에 양쪽 당사자 주머니에서 대가가 나오는 것을 뭐라고? 유상. 한쪽 주머니에서만 나오는 것을 무상,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매는 무슨 행위? 유상이겠지. 한쪽에서는 건물 넘겨주고 한쪽에서는 돈을 주니까 됐나요? 예. 그럼 증여는 무상이겠지. 공짜로 주니까. 어쨌든 한쪽은 줘요, 안 줘요? 주지. 한쪽은 안 주고. 이걸 무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1년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확 갑자기 와요. 1년이 느낌이 확 오는데.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고 지금 주머니 얘기하고 하는 거지. 말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에 포함된다는 거, 출연행위에 포함된다는 거, 그 정도 기억을 하세요. 그럼 읽어보세요. 법이 얼마나 어렵게 썼는지. 의는, 출연행위는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 재산을 증가시키는 법률행위를 하고, 비출연행위는 그렇지 않은 행위를 말하는데 그런 거 큰 문제였고, 다시 출연행위는 뭐하고 뭘로 나눠져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유인행위, 무인행위는 보지도 마세요. 그냥 유상, 무상으로 나눠지고, 괄호 2번에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를 다시 나누는데, 유상행위란 자기 출연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출연도 받는 행위를 유상행위라는, 그러니까 양쪽이 대가를 지급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겠지. 하지만 무상행위란 상대방의 출연, 대가 받지 않고 자기만 출연하는 거, 대가를 주는 거.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증여, 그 다음에 뭐 사용대차. 대차는 빌려주고 빌려 사용하는 건데, 임자 붙으면 임대료 받으면서 빌려주는 거니까 양쪽이 대가를 지급하죠. 하지만 사용은 공짜란 얘기니까 무상이란 얘기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다 27페이지 법률행위 요건 들어갑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 종류를 이제 잡으셨고, 법률행위 종류. 그래서 뭐 맨 처음에 단독행위와 계약이라는 걸 보셨고요. 그건 뭐 어차피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이거 단독행위다, 계약이다 설명할 거고. 자, 주의할 게 보실 게 의무부담행위, 다른 말로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채권행위. 그 다음에 처분행위, 다른 말로 물권행위. 그거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연과 비출연인데, 출연 중에 또 뭐하고 뭐가 있다? 유상과 무상이 있다. 자, 법률행위 종류를 잡으셨고요. 27페이지. 그럼 이제 법률행위 요건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럼 다시 법률행위는 구조가, 자,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 그러면 이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가 발생되죠. 결과를 뭐라 한다고 했어요? 법률 효과. 자, 자꾸 해보셔야 이제 자기가 이런 용어들이 잡혀진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권리 변동.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법률 행위로 인해 가지고 어떤 법률 행위로 어떤 법률가가 발생하느냐, 이걸 쭉 배우시게 되는데, 지금 가장 큰 틀이니까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검토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단계는 일단 그 법률 행위가 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해야 되겠죠. 그럼 검토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우리가 요건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그 법률 행위의 무슨 요건을 보자? 성립 요건을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자, 그럼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성립 요건이 있겠죠. 그거 가지고, 자, 검토해보니까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어. 그럼 성립됐다고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률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는 그 법률행위가 정상인지, 즉, 유효인지, 자, 유효, 효과가 있어야 법률 효과가 발생되겠죠. 그러면 유효가 되기 위해서도, 즉,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도 뭔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유효요건, 효력 발생 요건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 검토했는데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유효요건이 있겠죠. 근데 검토했는데 뭔가 하나 빠졌어. 그럼 그 법률행위는 뭐는 됐다 하더라도, 성립했다 하더라도 유효는 아니니까 무효나 취소 사유가 해당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간다, 못 간다? 못 가겠죠. 그럼 여기까지 가려면 두 단계. 자, 요거 잘 지켜야 되고 요것도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치찌개라고 그랬어. 최종적으로 맛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김치찌개가 만들어져야지. 그럼 김치찌개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뭔가 김치찌개가 만들어지지. 그럼 김치찌개가 만들었다고 다 맛은 있는 것은 아니다. 맛있으려면 또 거기에 대한 뭔가가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됐나요? 자, 그럼 요 요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27페이지. 법률행위 요건에서 첫 번째 의는 가볍게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법률행위가 완전 유효하게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로 법률행위로서 성립해서 존재하기 위한 요건, 이걸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되고, 다음으로는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고 완전 유효하기 위한 요건, 이걸 괄호 속에 무슨 요건? 유효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 두 단계를 갖춰야 된다. 그럼 2번. 자, 이제 두 단계를 나눠서 설명합니다. 법률행위에 무슨 요건 보자? 성립요건.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일반적 성립요건으로 어떤 법률행위든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의무부담행위든 처분행위든 무슨 행위든 반드시 있어야 될 걸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그래요. 자,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째 줄 맨 끝에 보면 법률행위 주체로서 누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또 법률행위 내용으로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있어야 될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표시. 법률행위 성립요건으로는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구나.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당사자 없는 법률행위가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목적,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 의사표시. 검토해서 이 중에 하나라도 빠졌으면 이건 법률행위가 성립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죠. 그건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들어가시면 법률행위 이제 무슨 요건을 보자?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을 봐야 되겠죠. 넘어갑니다. 28페이지에. 그러면 이렇게 검토해서 법률행위가 성립됐으면 그게 유효하기 위한,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인데, 그럼 이것들이 재료가 되니까 재료가 좋아야지 맛이 나겠죠. 그래서 각각의 재료에 대한 요건들이 쭉 연결이 되는데, 자, 거기 28페이지 맨 꼭대기 동그라미 2번 일반적 효력 요건으로 첫째 격번 당사자에 대한 것은 세 가지 능력을 갖춰야 돼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생존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그래요. 쓸 것도 없어요. 안 나와, 이쪽에. 제가 나오는 것만 해도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것은 그냥 배우시라고, 그냥 읽으시라고. 권리 능력, 무슨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그럼 자, 우리는 봐야 될 게 이런 요건들을 쭉 보시는데, 이런 요건들이 갖췄을 때를 보겠다, 갖추지 못했을 때를 보겠다. 갖추지 못했을 때 쭉 보는 거예요. 이제 법률행위 파트는 전부 다 비정상적인 법률행위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정상이면 당연히 유효가 돼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뭐가 발생할 테니까, 법률 효과가 발생할 테니까 뭘 보겠어. 그럼 이것들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럼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세 가지 능력을 갖춰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갖추지 못했을 때 그럼 그 법률행위가 어떻게 취급되는지 그 정도 보시면 돼. 의사 능력 안 물어봐요. 행력 안 물어본다고. 하지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 했을 땐 효과가 뭐냐? 그건 물어본다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권리 능력은 그런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 그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겠죠. 권리 능력은 살아 있어야 되니까. 그럼 첫째 줄 끝에 의사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법에서는 누구라고 정해놓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이로 치면은 한 서너 살짜리 애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서너 살짜리 애들 또 부동산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그런 애들이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뭐로 보겠다? 무효로 보겠다는 거지. 하지만 정상이라 하더라도, 자, 나이 30, 40대면은 정상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봐야죠. 근데 걔가 밤새 달렸어. 달리다 보니까 뭐가 됐어? 개가 됐어. 그럼 만취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만취인 상태에서는 판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거래할 때는 주로 뭐 하고 거래해요? 매겨놓고 거래하잖아. 계약하려면 접대를 많이 하잖아요. 접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니까.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야. 막 매겨가지고 정신없이 막 만들어가지고 이거 뭐 살짝 했을 때 계약서 싹 들여놓고 접대를 왜 하는데 왜 돈 들여가면서
다 계약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의사 능력이 없어지면 뭐가 문제가 드니까 이제 살짝만 없어지게 만들어 놓고 기분 업되게 해놓고서는 그냥 계약서 가는 거지. 예. 그러면 이제 무효는 아니겠지. 근데 완전히 만취자가 됐다, 정신이 없다, 그런 사람들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계약서에 뭐 도장 찍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고. 자,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제한 능력자의 행위는 무슨 사유에 해당돼요? 취소 사유. 그러면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제한 능력자라고 나오죠? 그 제한 능력자 밑에다가 우리 법에서는 제한 능력자 그러면 행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건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셋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다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성년 후견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요 셋이 있어요. 뭐 미성년자야 다 아실 거고 19세 미만자들.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들은 정신적 능력이 조금 거의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로서 업무 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만 조금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할 때는 피성년 후견인 머리에 꽃을 3개씩 꽂고 실수 웃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 머리 꽃을 한 2개씩 꽂고 다니고 그래. 옛날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이랬다고. 기분 나쁘니까 이제 싹짝 용어를 바꿔놨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열심히 배울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럼 이 사람들은 행위 능력자다,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없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법률행위 했을 때는 그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되셨나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잡으실 것은 2가지죠.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무효.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 그래요. 달라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잡아내시라는 거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따지고 할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호로 내려갑니다. 이제 목적에 대한 거죠. 자, 목적 내용은 4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래요. 그 목적이 뭐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이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쓸 필요는 없죠. 거기 다 있으니까. 이 4가지가 정확하게 갖춰져야 그 법률행위는 목적 파트에서 유효가 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배울 것은 이걸 갖췄을 때, 갖춰지지 않았을 때, 갖춰지지 않았을 때를 배우시는 거예요. 좀 이따 배울 거고. 여기부터 우리 시험범위에요. 여기부터가. 자,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이제 2가지를 갖춰야 되겠죠. 의사와 표시가 뭐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죠. 자기 속마음하고 표시된 게 일치가 돼야 되고. 자, 의사와 표시는 일치됐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결정하고 표시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자유롭게 해야지.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개입, 즉 사기를 당해서 했다, 협박을 당해서 했다, 뭔가 문제가 있겠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하자. 하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일치되는 거, 불일치할 때, 불일치할 때, 하자 있을 때, 하자 없을 때, 있을 때, 이걸 보는 거야. 이제 우리는 어차피 다 갖춰졌으면 유효가 돼서 법률과가 발생하는데 뭘 봐? 응? 학교에서도 문제아들이 관심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생활하는 애들이 관심 애들이야. 문제아들이야. 법률행위도. 군대도 마찬가지. 군대 다녀오시면 아시잖아요. 관심사병이라고 있어. 군대에도. 부대장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병이 있다고요. 군대 생활을 잘하니까, 잘 못하니까 그래. 그런 걸 봐야지. 열심히 군대 나가고 삽질 잘하고 하는 애들은 그냥 놔둬도 잘 있다가 그냥 제대 잘해. 뭔가 잘못이 있을 때, 뭔가 문제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지금부터 배우시는 게 전부 다 법률행위 정상적일 때, 비정상적일 때. 그래요. 그걸 이제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적일 배우시는데 결국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결론은 딱 2가지예요. 뭐 아니면 무효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배우시는 거예요. 이제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럼 어느 때 무효가 되는지, 어느 때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법에 다 정해놨겠죠. 그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때 무효고 어느 때 취소인지 알 수가 없지. 우리가 그거 배우시는 거야. 그럼 무효 취소라면 또 어떤 결과가 발생되는지 또 얘기해 줘야 되겠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파트에서 배우시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3, 4월이니까, 자, 좀 전에 보셨던 것은 효력 요건 중에서도 무슨 효력 요건이라고 그랬냐면 일반적이라고. 일반적이라는 건 항상 전부 모든 법률행위에 다 적용된다는 얘기인데,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특별 효력 요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는 모든 법률행위에 요구되는 요건이 아니라 특별한 법률행위에만 요구되는 유효요건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들 몇 가지 이제 배우신 분들이 계시니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법률행위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요건은 갖춰야 돼요?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지. 갖추고 플러스 또 하나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신 것 중에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합니다. 대리인도 법률행위 하는 거죠. 그럼 그 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도 이런 거 다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요? 다 갖춰야지. 갖춰야 되지만 그걸로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일단 대리인이 유권 대리를 해줘야 되겠죠. 즉 그 사람이 대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그 대리인의 법률행위가 유효되기 위해서는 이거 외에 플러스 대리권의 존재라는 게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대리권 존재는 대리라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유효권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런 것들이 쭉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 유효권의 기억본을 보시게 되면 특별 효력 요건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으로서 자 종류를 보니까 일단 대리 행위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된다?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할 때는 당연히 이런 요건 다 갖춰야 되죠. 하지만 이것만 갖췄다고 해서 그 매매계약이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관청에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지. 허가라는 특별한 요건이 더 필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뒤쪽에 이제 조건, 기한을 배우시는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그랬어요. 법률행위 하면서 정지조건을 다뤄놨다는 얘기죠. 그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잘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 유효권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지조건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성취돼야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법률행위는 아무리 이런 걸 갖췄다 하더라도 달아놓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조건 성취라는 것이 별도로 더 필요하다는 거지. 합격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씩 주겠다고 그랬어. 그럼 제가 1,000만 원씩 주겠다는 게 법률행위죠? 그럼 그 1,000만 원씩 주겠다고 깔끔하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되는데 뭐 하면 그랬어요? 합격하면. 그러면 합격이라는 게 돼야 여러분들은 저한테 1,000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저하고 당사자로서 1,000만 원 주겠다는 거 의사표시 다 했다 하더라도 그 합격이라는 게 되지 않으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요. 이런 걸 정지조건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그건 조건 성취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이런 걸 잡으셔야 되겠고, 공부를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뒤쪽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강의할 때 아주 힘들어요.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5월 달 이때 되면.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11월 달,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2년 동안 계속 저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 물론 별 차이는 없지만, 그 다음에 처음 공부하신 분 계시고 그래. 이게 이제 다른 애들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을 다 나누죠. 초급반, 중급반 다 나눈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강의를 해드리면 되는데, 여기는 처음 하신 분이든 뭐 몇 년 하신 분이든 뭐 하셨던 분이든 다 똑같은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시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틀만 잡으시라고. 성립요건으로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일반적 성립. 그다음 일반적 유효요건으로서 그 3가지에 대한 이런 요건. 이해되셨죠? 거기까지만 잡으시라고. 특별 유효요건까지 보려면 너무 어지러워. 하지만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특별 유효요건까지 잡으시라고요. 하면서 니은번 보시면 그러나,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 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자, 공법에서 농지법 배우시죠?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관청으로부터 또 뭘 받아야 돼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죠. 그랬을 때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취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즉 매매 등의 또 유효요건 이야기인데, 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농지, 자, 위에서 비교했을 때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있는 토지에서 매매 계약이 있을 때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게 있어야 유효가 되는 거죠. 하지만 농지에 대해서는 매매 계약할 때 농취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니까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잡으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법률행위 전체적인 틀을 얘기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걸 배우신다는 얘기인데, 그럼 당연히 법률행위는 이제 순서로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당사자 파트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험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2가지만 보시라고 그랬지. 이제 뭐부터? 목적부터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목적 파트 이제 한 장 넘어가시면, 한 장이 아니라
자, 31페이지 한 장 넘어가시면 이제 법률행위 뭐에 대해서 보자? 목적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정상적일 때, 비정상적일 때, 비정상적일 때. 그럼 쭉 배우셔서 이제 50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자, 요대 순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적 다음에 뭐? 의사표시 봐야지, 이제. 그 의사표시도 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비정상적인 거 쭉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이제 이 순서로 봐야 되니까 이 틀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계시라는 거지. 자, 그럼 다시 앞쪽으로 가세요. 28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이제 법률행위라는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구조는 잡으셨나요? 그러면 순서는 일단 법률행위 나오면 뭐부터 검토하고, 여기 지워진 거 여기 뭐 성립부터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성립이 됐을 때 뭘로 들어와야 돼? 유효, 무효가 들어와야죠. 예. 근데 법률행위가 성립이 안 됐어. 그 성립되지 않은 법률행위를 가지고 유효니, 무효니, 취소니 그런 얘기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 순서부터 먼저. 그런 거 질문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구조를 잡으실 때 그게 잡혀지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럼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는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지. 성립되지 않았으면 착오니 뭐니 취소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고요. 항상 뭐부터 먼저 검토하고 성립, 그 다음에 효력. 이상하네. 저 들어요? 왜 그렇게 그런 눈으로 보고 이상하게 말도 안 하시고 그러지? 저 코로나 안 걸렸어. 제가 이러면 이제 힘이 쫙쫙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몰라, 이제. 막 달리는 거야. 나오셨으면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답 좀 하시라니까. 좀 아주 이런 얘기 하기도 힘들어 죽겠네. 자, 그래요. 28페이지. 힘드시니까 그러면 대답하지 말고, 그럼 잘 그냥 끄떡끄떡이나 해주세요. 대답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게 돼. 그냥 찡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끄떡끄떡 하면 그 진도가 착착착 나가니까. 이해되셨죠? 대답하지 마. 하기만 해봐라. 그냥. 그럼 또 한다? 나 미치겠어, 아주. 그럼 뭘 보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법률행위에 정상적인 걸 봐요? 비정상적인 걸 봐요? 그럼 비정상적이면 뭐 아니면? 무효 아니면 취소를 봐. 대답하지 말라니까 또 열심히 또 대답하잖아? 이게.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보고서 들어가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28페이지에 거기다가 이제 안 써놨는데 결국은 127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127페이지. 원래 116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116페이지. 116페이지 먼저 펴보시면, 자, 앞쪽에서는 이제 뭐 법률행위 목적, 뭐 의사표시 이런 거 보면서 정상적일 때, 비정상적일 때, 비정상. 그럼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 아니면 취소로 끝난다는 것을 쭉 배우시면서 여기서는 그 무효와 취소를 다 묶어서 다시 설명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효가 뭔지 취소가 뭔지를 좀 잡으셔야 되겠지. 그 얘기가 127페이지. 자, 박스 안에 위쪽에 무효와 구별해가지고 무효라는 거하고 취소라는 걸 먼저 구별하시고 들어가자고요. 그냥 무효 취소하지 말고. 자, 기본적 효과 들어가니까 무효는 그냥 쭉 읽다 보니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그래요. 어느 법률행위가 무효다 그러면 누가 무효라고 주장해야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어. 하지만 취소라는 것은, 자, 첫째 줄 쭉 읽다 보면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로, 즉 취소를 해야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그 취소를 조금 더 보충하면 취소는 일단 어떤 법률행위냐면 유효인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가 지금 뭔가 유효요건을 못 갖췄다고 비정상적이라고요. 비정상적이라서 무슨 사유에 해당돼요?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일단은 뭘로 본다? 유효로 취급을 해요. 무효라면 그냥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지만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일단 유효인 법률행위예요. 즉 아까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행위 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효.
그러니까 그것은 뭐 서너 살짜리가 계약한 것은 누가 무효라고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한 것은 뭔가 잘못됐지만 그게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냐면 취소 사유라고 그랬어. 미성년자들이 했을 때, 피성년 후견인 이 사람들이 했을 때. 그러면 아무리 미성년자 18살짜리 애가 부모 동의 없이 자기 부동산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 계약은 일단 뭐로 보고? 유효로 보고, 그리고 취소권자가 거기처럼 뭘 해야?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거기처럼 자,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소급한다는 얘기가 처음부터라는 얘기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효와 취소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주장권자를 보니까 무효는 자,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이익이 있으면 이 계약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 그런데 취소는 일단 뭐인 법률행위를 유효인 걸 취소함으로써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무나 나 취소하겠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뭘 가진 사람만, 취소권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이해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효나 또는 취소를 하게 되면 결론은 똑같죠. 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취소를 하게 되면 일단 유효였지만 결론은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그러면 결론은 똑같은데, 자, 여러분하고 제가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계약이 무효 사유에 해당됐거나 아니면 취소 사유에 해당돼서 여러분이 취소를 했다고 치자고요. 또 무효가 됐어. 그러면 매매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권리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무효나 취소를 해버렸으니까 그 권리 의무가 이제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권리 행사할 이유도 없고 특히 의무 파트에서는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지. 여러분이 소유권 이전해줄 이유가 없지. 제가 대금 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이행 전이면 공통적인 게 다 그래. 무효 취소는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니까 이게 무효다 취소 사유다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계약을 해놓고 법에 무효 취소 사유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일반인들이 법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 뭐 계약금도 걸고 뭣도 하고 해서 서로 주고받은 게 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효래. 또는 취소를 했어요. 그럼 어쨌든 무효 취소했으니까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거죠. 뭐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행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행을 해버렸죠. 그럼 당연히 준 거 돌려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현실적으로 안 돌려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돌려달라는 걸 이걸 부당 이득 반환이라고 그러죠. 준 사람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거고 받은 사람은 돌려줘야 되니까 부당 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되는 거죠. 이런 또 법률 관계가 다시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무효 취소든 기본적인 구조는 결론은 똑같아요.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라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긴다. 근데 딱 한 가지만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배우실 거예요. 그럼 그거 배우기 전에 그냥 전체적인 틀, 원칙은 이렇다는 거 잡으시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당이득 반환 의무란 얘기는 결국은 이행 전, 이행 후, 이행 후의 문제예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 후라면 이미 줬다면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괄호 속은 지금 보실 건 아니고요. 자, 이제 무효 취소 간단하게 정리했나요? 이런 개념은 먼저 잡으시고 들어가시라고. 그럼 우리가 이제 계속 봐야 될 게 어느 경우에 이제 무효고 어느 경우에 취소가 되는지 이제 그걸 잡으셔야 돼요. 자, 앞쪽으로 가셔서 이제 31페이지 본격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 파트를 들어갑니다. 좀 시간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목적 파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쉬세요.